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국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무총리 등 첫 인선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7당 대표를 초청해 취임 기념 오찬을 열었습니다. 우 의장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에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수도로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모두의 대통령을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의미와 새 정부의 과제를 짚어보고 대선 패배 이후 보수 진영에 불어닥칠 후폭풍과 향후 입지를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 만큼 취임 행사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모두의 대통령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면서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거리선거여서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오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와 취임사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또 민생과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복합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우선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도 약속했습니다. 불안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 발전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회복과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7개 원내 정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주최했는데요. 또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국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에 잘 부응하시리라 믿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을 마련한 우원식 국회의장. 원내 7개 정당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 대통합이 절실하다는 의미를 담아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활용한 비빔밥을 오찬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다 대한민국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준 우원식 의장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립의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의제에 관계없이 정부와 국회가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국민의 삶에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와의 협력이 새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의 힘이 되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비빔밥처럼 그리고 유쾌한 정치를 좀 국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통합과 또 국가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1919년 3.1운동 당시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우 의장은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 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당선과 함께 곧바로 시작되면서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즉시 업무가 가능한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명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 과정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하게 되는 만큼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이 있는 인사를 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급한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국민께 충직한 인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명했습니다.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발탁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역임 등 외교, 안보, 통일 전문가로서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비롯한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삼선의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 의원이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대한 전문성도 지니고 있다며 국정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을,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대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경선 캠프 때부터 대변인을 맡았던 강유정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능력 위주로 국민 통합에 중점을 두고 새 정부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빠른 국정 운영 수행을 위해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는 참모진과 차관급 인사를 먼저 진행한 뒤 장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민주당에선 누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맡아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과 당권을 두고 계파 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차기 당권에 대한 이목이 집중됩니다. 민주당은 이달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오는 8월에 열 예정입니다. 신임 당대표는 이 대통령이 채우지 못한 대표직 임기를 내년 8월까지 채우고 내년 지방선거 여당 후보 공천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군으로 4선 정청래 의원과 3선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거론됩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는 4선의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3선의 김병기, 김성환, 조승래 의원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패배에 대해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대한 국민의 퇴장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생과 안보에 대해선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하겠지만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한계가 당권을 잡을 경우 친윤계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 친윤계 일각에선 당분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 이후에 당권을 판가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김문수 후보의 당권 경제 참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최종 득표율 8.34%를 기록한 이준석 의원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자릿수 득표율이라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선을 완주한 것에 개혁신당은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대선 기간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당원들의 후원금과 정당 보조금으로 이번 대선 비용이 충당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대선 득표율 10% 미만으로 선거 비용 부전이 무산된 것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입니다. 이슈픽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 어제 치러진 대선 결과 의미를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원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선이 역대 최다 득표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그 8.2% 정도의 지지율 격차는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런 성격이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 최종 투표율 79.4%를 기록하면서 지난 15대 대선의 80.7%에 이어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이 최종 득표수는 1,728만 표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최다이기도 합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당초 개표 과정에서 높은 득표율은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거듭 얘기를 했었지만 이 되레 높은 투표율에도 8.27%포인트의 차이가 난 것은 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적 심판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다만 여러 우려의 지점도 나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서 대한민국은 동과 서로 갈린 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호남을 비롯해서 수도권과 충청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과 강원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뒤처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부산과 울산에서 기록한 40%대의 득표율과 또 대구 경북에서 20% 중반을 기록한 점, 또 강원 등에서도 3년 전인 20대 대선보다 소폭 오른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선전한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선 마지막까지 좀 어느 정도 골든크로스를 기대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8% 정도 차이의 패배에 뼈를 깎는 신경의 개혁의 필요성이 거론이 됩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까지 합치면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과 박빙인 것을 놓고는 이게 견제 심리가 작동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됐던 이번 대선에서 제가 사실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탄핵에서 비롯돼서 조기 대선으로 당선됐던 문재인 대통령 때 케이스를 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후보와 10%가 넘는 격차로 크게 이겼지만 당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안철수 또 유승민 후보까지 표가 나뉜 상황이었고 거꾸로 이들의 득표율을 합치면 오히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더 득표율이 적었었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고려할 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의 합은 49.49%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인 49.42%와 박빙입니다. 보수 일부 진영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통 탓에 패배를 했지 보수 진영 자체의 패배는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이재명 후보 역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2명 중에 1명의 생각이 다른 국민도 함께 끌어안고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더 큰 과제를 받아들게 된 것은 단연 국민의힘이겠죠. 이 도로 영남당으로 전락했다라는 뼈아픈 성적표와 함께 이 중도 확장을 위한 쇄신이 필요합니다. 또 서울과 세종, 대전 등에서 비교적 선전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는 40대 이상으로부터의 지지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도 역시 함께 받아들게 됐습니다. 보수 진영 개편이 불가피한 가운데 과연 누가 더 살을 깎는 혁신을 추진할 것인지, 또 이제 100석이 조금 넘는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개혁을 어떤 얼굴을 앞세워서 풀어나갈지 역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거리 상태에서 치러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그 대선 시작 때부터 주요 그 인선, 보직에 대한 함합평이 돌았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 기간부터 사실 이 함합평이 담긴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었는데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또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첫 번째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없이 곧장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이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4선의 김민석 의원이 지명됐고 또 초대 비서실장으로는 3선의 이 강훈식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또 국정원장으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모두 개파색이었다라는 평이 나오는데요. 특히 김민석 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으로 대선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맡았지만 비교적 늦게 합류해서 당내에서는 신 이재명계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또 3선의 강훈식 의원 역시 1973년생으로 다선 의원 가운데는 젊은 축에 속하는데 지난 2022년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때에는 경쟁하는 반대편에 선 적이 있을 정도로 개파색이 약하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둘 다 이 전략 및 기획통으로 분류가 되면서 개파색이 강하진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을 이 총리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이 새 정부가 신속하게 국정에 집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위성락 의원이 안보실장, 또 강유정 의원이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이번 인선으로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이 강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지역이 내년 6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고요. 또 위성락 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의 비례의원직 사퇴로요.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장관 인선도 이제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의 국무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선 그 차관 인선이 좀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요, 이 대선 후보 캠프 때부터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과 부처 차관급 인선을 염두에 두고 구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당선인이 취임 후에 국무위원인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임명돼 업무에 돌입하기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의 물리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빠른 부처 장악을 위해서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차관급 인선을 우선해서 대통령실 인선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라는 계획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일단 이주 부총리 겸 이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서 장차관 등 이 정무직 공무원들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는 역대 늘 그랬듯 새 정부 출범에 앞서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해서 일했던 장관급들이 일과의 사의를 표명해왔던 것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속보를 통해서 이 장관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하지 않고 이 중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처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당장 법안을 의결하려면요, 이 국무위원인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1명 이상의 정족수가 있어야지만 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의 새 정부였다면요, 출범하면 2달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신임 장관을 지명하고 그 사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내각을 꾸리는데 이번에는 조기 대선인 탓에 이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에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위원은 14명인데 이 중에 박성재 장관의 사직서만 받아들여지면서 13명의 국무위원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가 처리하는 법안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통과시켜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분열을 봉합하는 통합의 새 정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개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전국이 끝나고 국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입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3개 특검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회의석 171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특검법을 통과시켜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대법관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대로 공포 후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4년 동안 매해 4명씩 증원하는 방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원 조직법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막혔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처리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후 1호 정책으로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조기 통과가 유력한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쌀이 초과 생산됐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게 됩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해단식을 열고 대선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습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우면 재임 중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이 대통령과 진짜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도 해단식을 열고 대선 활동을 마쳤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이 가져온 결과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해체하는 심정으로 환골탈퇴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주제는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행사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당선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행사는 취임 선서 형태로 간소하게 열렸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 못 뵈가지고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상 대통령 취임식에서 볼 수 있는 보신각 타종과 군악, 의장대 행진 및 예포 발사, 축하 공연 등은 생략됐습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 앞 잔디 마당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약소하게 치른 취임 선서 대신에 이 대통령은
다음 달에 있을 제헌절에 정식으로 임명식을 갖겠다는 계획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란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헌법을 공부한 날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서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단식 투쟁 당시 도움을 준 청소 노동자들과 계엄 당시 국회를 지켜낸 방호 직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또 6당 대표와의 비빔밥 오찬을 갖기도 했습니다.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며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면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이 절실할 때라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료는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재료를 골고루 사용했습니다. 서울은 없는데 서울은 장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이 상차림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앞으로의 길도 이렇게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화합의 자리,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부터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 통합과 또 국가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약소하게 치러졌지만 오늘 이 대통령의 취임사와 행보는 단절됐던 우리 정치가 앞으로는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통합을 위해 대화와 타협만을 먼저 제안하고 발목 잡기보단 통큰 협력을 내놓는 성숙한 우리 정치 문화가 피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번에 치러진 그 대선에서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짧게 뭐 좀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예, 먼저 조혜진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도 정치 생활 30년 하면서 재선거를 5번 하고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는데 네. 이번처럼 절실하게 애타게 예. 그러면서 또 뜨겁게 선거운동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절실하고 애타고 뜨겁게. 예. 네. 그만큼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라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우리 김문수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훌륭한 대통령감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막 싸우면서 네. 1번 그러면 나는 2번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네, 30년 정치 활동 중에서 이번 선거가 가장 뜨겁고 애타고 절실하게 선거 운동을 하셨다. 뭐 이번 그 상황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홍 의원님은 어떠셨나요? 하여간 저도 굉장히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힘들다, 뭐 어떻다 이런 걸 못 느끼고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때 몰입하면 그 어떤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있잖아요. 정말. 예,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많은 국민들이 이 굉장히 경제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지난 비상계엄과 소위 그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한 불안감을 네. 갖고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아마 제 생각엔 김대중 대통령 IMF 경제 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시기에 대통령직을 맡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승리했다는 어떤 그 기쁨보다는 네. 훨씬 더 무겁고 어떤 앞으로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더 커서 부담감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대선 결과를 다시 한번 이제 들여다보면 역대 이제 최다 득표를 얻었지만 과반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정권 교체는 국민이 허락을 했지만 일방 독주는 견제한다는 또 뜻이 담긴 걸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49.42% 대 41.15%, 8.27%포인트 차가 1, 2위 간에 났습니다. 득표율에 담긴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뜻이 그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심판, 네. 두 번째는 그 균형,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회. 이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소위 12.3 비상계엄부터 일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단호하게 내려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대 최다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난 경우는 드물었어요. 보통 2, 3% 내에서 굉장히 박빙승부였는데 8% 이상의 그 상당히 큰 격차로 그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판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균형이라고 한 건 말씀하신 대로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문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뭔가 그 정치권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관용의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감을 갖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생각보다는 당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길 수 있을까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41% 넘겼고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50%를 못 넘기면서 네. 일정 정도 그런 균형감, 그러니까 그 한쪽은 심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한쪽을 너무 무시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세 번째는 기회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얻은 41.2%의 그 득표율이 그러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고 해석돼서는 안 되고 한 번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황골탈퇴해서 진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봐라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입니다. 네, 49.42 대 41.15, 8.27%포인트 차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보통 이제 과거에 대한 심판과 미래에 대한 선택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은 계엄, 내란, 탄핵에 대한 심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심판 쪽으로 갔죠. 네.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게 꼭 계엄 때문만은 아니고 그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를 지지했는데 갑자기 계엄 때문에 싫어하게 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3년 동안에 실망이 많이 누적이 돼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계엄하면서 더 떨어져서 10%대로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심판론이 먹혀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막 분노해서 투표를 결집해서 한 것 같고 근데 이쪽 그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처음에는 투표 의욕이 별로 없었죠. 이미 그 프레임이 확 휩쓸고 가고 있고 네. 여론조사도 그것도 반영이 돼가지고 15% 20% 차이가 나니까 뭐 이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투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투표 의욕이 없다가 결국 막판에 엄청 결집을 했잖아요. 특히 본투표 때. 네. 그게 결국은 현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이재명이 되면 나라에 큰일 난다 하는 그 심리에다가 또 찍을 수 있는 좋은 후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김문수, 천연기념물 같이 살아온 그런 좋은 후보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내란을 옹호하고 무슨 뭐 계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김문수라는 좋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투표한다는 그 명분이 생긴 거죠. 그 김문수 후보가 그런 좋은 명분을 주어서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이 점에서 저는 그 새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 새 정부가 굳게 꼭 그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완전히 기울어진 선거판이었는데
선거 하나만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기어이 몰려 나와가지고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투표를 했다라는 거. 그거는 그냥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이재명 절대 불가론에 가깝거든요. 제가 볼 때는 비토론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조사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하면 절반 가까이 된다라는 거를 한시도 머리에서 잊지 말고 가야지. 그거 잠시 있었다가는 거기에다가 중도층만 조금 이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은 네. 실정에 실망해서 중도층 일부가 기울어져 버리면은 정치적으로 확 기울어져 버립니다. 네. 그걸 철저하게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임기 첫날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 TF를 이제 구성하라는 것이었고, 오늘 또 발표된 국무총리, 국정원장, 비서실장 같은 이제 인선에 이어서 앞으로 이제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지도 관심사인데요. 1호 행정명령과 또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에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이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갈 수 있을지 좀 미리 좀 예측이 가능한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뭐 첫인 사안이라서 판단이 좀 이르긴 한데 일단 오늘 발표된 것만 보면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탕평 인사를 통한 통합 인사가 아니고 또 친정 체제 또는 논공행상 돌파형 인사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염려를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총리 임명에 있어서 그 개인의 자질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은 지지율도 거의 뭐 50% 안 되는 지지를 안고 지금 출발하거니와 안고 있는 그 난제들이 진짜 고난도 난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온 국민이 정부를 밀어주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이 그 새 정부에 다 이렇게 결집이 돼야 네. 유능한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이걸 하나씩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특히 더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논의 끝에 그 처음 임기 초에 이거를 국정과제를 처리하려면은 좀 친정 체제로 가야 된다. 서로 뜻이 맞은 사람들끼리 가야 되고 뭐 통합한다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오히려 뭐 시간 낭비고 그래서 일 제대로 못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쪽 친정 체제 쪽으로 가기로 했다고 보도에 그렇게 났던데 역대 정부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별로 결과가 좋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이재명 후보 대통령 말씀처럼 유능한 사람들 뽑아야 되고 특히 경제는 절대 대통령 제가 볼 때 경제 모릅니다. 뭐 이번에 경제 저 호텔 경제니 뭐 그 커피 원가 뭐 120원 이런 걸로 그 논란이 있었지만은 경제 모르는 분이 나는 경제 모른다. 경제에 관심이 있고 경제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 모른다고 생각하고 진짜 경제를 잘 아는 사람, 실무를 잘 아는 사람, 네. 경제를 장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됩니다. 경제부처에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경제부처 장관들 거기가 아마 새 정부 초기에 승패가 갈라질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 계속해서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민생 경제를 빠르게 살리겠다. 뭐 그런 이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 그 인선 발표에 대해서는 뭐 그 같은 민주당에 계셨기 때문에 평가가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그 1호 행정명령 비상경제 TF 관련돼서는 매우 그 중요한 그리고 신속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잘 아신 것처럼 금년도 경제 성장률 예측이 경제기관에서 한 0.8%까지 낮췄지 않습니까? 네. 불과 한 달 전에 비해서 반토막 난 겁니다. 1.5%에 0.8%가 떨어졌으니까요. 특히 내수 소비가 매우 위축돼 있고 투자도 지금 거의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수출도 미국하고 관세 문제 때문에 매우 급격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선거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재정 지출이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시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가장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확대 그다음에 투자 촉진 그리고 수출 지원 등을 위해서
추경이 당초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된 규모가 한 3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 합의가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신속하게 6월 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네. 인사와 관련돼서는 국무총리하고 비서실장이 이제 현역 의원으로 됐고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게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이라 뭐 친위 체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매우 시급했고 인사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위 얘기해서 어느 정도 검증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매년 재산 신고도 하고 그다음에 선출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그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일정하게 이 어떤 검증이 좀 이루어진 사람들을 신속하게 먼저 임명하고 통상 이제 이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 돼가지고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어쩌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의 원칙을 유능함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자기하고 가깝고 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유능함,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대표로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 몇몇 사람들, 경험해본 이 사람들 한 이번에 오늘 임명된 한 5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 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이제 좀 살펴보면 대선 패배 책임론과 또 계파 갈등 여기에 이제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앞으로 좀 한동안 극심한 내홍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40%대의 어쨌든 그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차기 당권에도 도전하는 게 아니냐 조심스럽게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분간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노선 투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노선 투쟁이요? 예, 혁신을 두고 혁신을 해야 된다는 당위론과 또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가 방법론을 두고 치열하게 서로 논란을 벌여야 되는데 이 잘못하다 노선 투쟁이 아니라 또 기득권 지키기 빼앗기 이런 권력 투쟁으로 갈까 봐서 염려는 되는데 네. 만약에 노선 투쟁, 이 혁신 투쟁, 이 쇄신 경쟁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뭐 권력 투쟁, 기득권 뭐 투쟁 이렇게 가버리면은 정말 당은 누구 말 맞다나 뭐 해체만 남은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쇄신이라는 건 결국은 이번 선거 자체에 대한 패인도 분석해야 되지만은 이번 선거가 뭐 돌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의 것들이 쌓여가지고 또 그동안의 것들을 지켜본 국민들이 그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 담았다가 심판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또 윤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정부까지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아와서 선택을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복귀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된 탄핵을 당하고 2번이나 당하고 또 대선에서 계속 지고 하게 된 원인 진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이제 책임 소재가 나올 것이고 책임은 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경중에 따라서 또 엄중하게 또 그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그건 의미 쇄신이 아니잖아요. 네. 또 다른 잘못을 또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치열한 과정이 있어서 한골 탈퇴를 해야만 당으로서 존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안 그러면은 정말 뭐 이렇게 당 해체를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까지 몰릴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혁신의 과정에서 김문수 이번에 후보 같은 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표를 준 국민들이 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같이 경쟁했던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네.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면 이준석 후보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의 이 쇄신 역량을 결집해가지고 그 쇄신을 좀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앞으로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훈수를 두신다면 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통상 이제 이런 큰 선거를 지고 나면 당은 상당한 내용에 빠집니다. 네. 불가피한 일이고요. 다만 이 과정을 얼만큼 그 부드럽게 그리고 단기간에 넘어갈 거냐, 그래서 연착륙할 거냐, 경착륙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네. 그러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친윤 또는 당권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바탕하에서 상응하는 자신들의 헌신이나 어떤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이선후퇴 내지는 백의종군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의 당의 혁신이 이루어지거든요. 혁신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 희생양 또는 디딤돌이 돼서 혁신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지금 소위 친윤 당권파라고 하는 분들이 해줘야 될 건데 네. 본인들이 그 길을 막아서고 자신들의 기득권,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을 막는다면 이게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아까 제가 지지율 얘기하면서 기회란 얘기를 말씀드렸던 게 그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래도 환골탈퇴하고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재탄생하면서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을 하는 정당으로 다시 재탄생할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냥 정말 그 극우 정당화되면서 분열과 몰락의 길로 갈 건지는 저는 거기서 결정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개혁신당으로 넘어가면 8.34% 포인트를 이제 득표한 이준석 후보. 앞으로 이제 개혁신당의 운명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지점인데요. 끝까지 이제 완주하면서 체급을 키웠다는 측면과 또 2030 남성에게만 지지를 받았다 이런 또 한계를 보였다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준석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 이번 그 선거에서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바로 내년 지방선거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보수 주자로서의 개혁신당의 입지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의 범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번에 여론조사 했을 때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면은 기존 지지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때 한 3분의 1은 민주당 쪽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체를 개혁신당의 정체성 전체를 보수라고 할 수 있을지 보수도 있고 저쪽 그 민주당 쪽도 있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일시로 같이 있는 것이지 노선은 틀린데 네. 좀 봐야 되겠지만 이준석 후보 본인은 저는 저 민주당 진영에서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결국은 이제 진영이 딱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간 이야기하자면 중간은 없잖아요. 이미 없는 상황이고 양쪽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결국은 보수 이 정치 이 영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게 있겠지만은 첫째는 좀 팀플레이하는 정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좀 생각하는 내 개인의 정치적 입지, 진로 이런 거, 득실 이런 게 아니라 작은 당이지만 이 개혁 신당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든지 또는 보수 진영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나라가 잘 되려면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줘야 되고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거기에 도움이 될 거라든지 이런 사고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계산과 판단이 빠른데 영역이 좀 좁게 느껴지거든요. 작은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지자들이 떠나갈까 봐서 네. 단일화를 못한다. 결국은 거기에 발목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분석이 유력한데 그런 좀 자기 것을 키우는 통 큰 정치를 하는 이런 스마트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재기발랄한 그런 정치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큰 흐름의 통 큰 정치를 하는 그릇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나면은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다 봅니다. 네. 개혁신당 이번 대선에서 절반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절반 이상의 실패를 기록한 건가요? 그 당초보다는 좀 후한 점수는 못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축구 경기에서 그 추가 시간에서 1대0으로 앞서다가 추가 시간에 골 먹고 1대1이 되면 어느 팀은 이긴 것 같고 어느 팀은 진 것 같잖아요. 네. 이 이준석 후보가 얻은 8%가 결코 그 적은 득표율은 아니에요. 단기 필마로 미니 정당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근데 뭔가 실패한 듯한 8%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예를 들면 뭐 2, 3%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8%가 됐으면 아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8%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성취감이 있었을 텐데 나름 기대는 10%를 넘어서서 15%까지 내심 기대하다가 토론 과정에서의 실수, 지나친 어떤 갈라치기, 혐오, 차별 뭐 이런 등등을 하면서
도리어 주저앉은 느낌으로 8%가 됐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8%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썩 좋은 점수를 못 줄 것 같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준석 그 후보는 본인의 비호감도를 낮추는 정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청년 정치인에서 당 대표로 그리고 지금의 대선 후보까지 올라올 때는 갈라치기하고 특정 세력만을 강하게 대변하고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는 이 단순히 아주 그 마이너리티의 대표, 소수자의 대표가 아니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고 좀 더 폭넓은 걸 가려면 이제야말로 혐오나 차별 또는 갈라치기보다는 포용하고 그다음에 이 어떤 그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줘야만 자기 비호감도 낮아지고 10%의 목표가 아니라 50%의 목표로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앞으로 한 6개월이 중대한 고비가 아닐까.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당이 존립할지 말지는 앞으로 한 6개월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꼭 한마디 더 보탠다면 진짜 지도자는요, 자기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빛나게 할 때 자기도 더 빛난다라는 점을 이준석 후보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통큰 정치를 주문하셨고 또 포용 정치를 조언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저희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 이슈는 시간 관계상 두 분의 생각을 한 1분 정도씩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이제 3년 만에 여대 야소 구도로 재편이 됐습니다. 근데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의 처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대 야소의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이제 민주당 협치의 해법이 과연 좀 어떻게 하면 도출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이제 좀 원하고 이제 바라는 시선인데요. 두 분의 마지막 생각 좀 짧게 들어볼까요? 그 협치 필요성은 국정 운영 또는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거기 생각을 대변하고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예를 들면 국회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170석이고 국민의힘이 107석이면은 170대 107 정도가 이렇게 합쳐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170석만 가지고 300을 다 해버리고 107석은 뭐 그 투명인간처럼 돼버리고 이렇게 가면은 협치가 아니고 일방 독주가 되는데 민주당이 협치를 할 의사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 없어도 110석 가지고 우리 맘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뭐 성가시게 막 서로 뭐 협상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뭐 그럴 필요 뭐 있나 이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네.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으면은 야당일 때는 몰라도 집권당일 때는 또 집권 세력 정부일 때는 코너에 몰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치할 것이냐가 아니라 협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단독 독주할 것이냐 협치할 것이냐 그것부터 빨리 정리하고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뜻과 이해관계를 국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의회 운영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그 생각부터 정리하면 국민의힘과의 대화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양보와 타협의 필요성을 느낄 거라고 그 점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보다도 먼저 협치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먼저 그것부터 정하는 게 순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1분 정도 좀 짧게 들어볼까요? 뭐 일단 내일 예상돼 있는 내란, 김건희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은 이건 불가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논의된 것도 아니고 국민적 요구도 상당히 높은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대선에서 그걸 하라는 게 국민의 선택이었고요. 다만 아까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의 어떤 협력,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단순히 그냥 과반수 의석으로만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단독 처리를 하더라도 그런 숙성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몫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민주당이 너무 힘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고 이거는 국민의힘이 너무 발목 잡는 거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적 평가를 잘 배려해 가면서 절제할 땐 절제하고 또 해야 될 땐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잘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앞으로의 새로운 당 지도부가 그런 것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도 오늘 오찬 자리에서 앞으로 야당 지도부들에게 자주 연락을 하고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치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